좋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충남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육동일 교수입니다. 어저께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날 5회입니다. 5번째 지방자치의 날도 맞고 오셔서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이제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년 헌법 개정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는 권력구조 개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제로 하냐, 뭐 의원 내각제로 하냐, 뭐 이원 집정부제로 하냐, 또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으로 하느냐, 중임으로 하느냐, 이런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가 내년 헌법 개정의 주요 숙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그 인권 문제, 기본권 문제를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지금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게 89년입니다. 벌써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 속에는 우리 국민들 또 우리 개개인들의 인권 부분이 다소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교육에 관한 거, 복지에 관한 거, 또 뭐 기타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상받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지방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중요한 과제들을 내년 헌법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저께 대통령도 그 문제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현재 우리는 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거든요. 그죠?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인데 그거에 대비하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무슨 사회단체 마냥 이런 용어를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우리가 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앙정부와 수평적 대등한 관계를 갖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겠다. 이제 그 자체는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그 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권한을 보장해 주겠다, 헌법에. 그게 이제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또 자치 재정권,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자치 복지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권한을 헌법에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 사무를 지금 이양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해왔지만 잘 안 됐습니다. 한 3,000여 개 기능을, 권한, 사무를 이양했지만 한 1,100여 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양이 완료가 안 됐어요. 네, 법도 고쳐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우리는 이 조례가 전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지방 일괄 이양법입니다. 지방 이양 일괄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권한을 이양해 주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재정권도 이제 지금은 중앙이 8, 지방이 2인데
이거를 최소한 7대3 정도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6대4의 비율로 만들겠다. 이제 이런 그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기대감이 다시 생겼는데, 문제는 그 지방분권 특위에 일하고 있는 뭐 교수들이나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년 개헌이 어렵잖아요. 국회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의. 그리고 그걸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되니까. 내년 우리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이 헌법 개정을 같이 한다는 건데, 지금 그쪽 국회에서 하고 있는 그 특위의 관계자들이 분권이 그렇게 쉽게, 개헌이 그렇게 쉽게 결론 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기본권이라든지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년 지방선거 때는 어렵지 않겠나. 그 이후에 할 텐데 그 이후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잘 인식을 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자치분권대학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이유도 우리 국민들이 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잘 인식을 잘 못하세요. 또 관심이 있는 분들조차도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 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같이 적은 땅덩어리에 무슨 놈의 지방자치가 필요하냐. 중앙정부 하나도 그 문제가 많은데 무슨 243개의 지방정부가 왜 필요하냐. 더군다나 243개의 지방의회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가 너무 낭비적이다. 돈이 많이 든다. 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부패와 비리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들이 각인이 돼가지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이다. 저도 그 최근에 이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시금.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의식 속에서는 이 지방자치와 분권이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엊그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드시 지방분권을 임기 중에 자기가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이제 함으로써 이제 또 기대와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여러분들 모시고 왜 지방자치와 분권을 우리가 해야만 하나, 그리고 지난 짧은 지방자치 부활 26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6년, 그러니까 뭐 26년이라면 성년이 된 거죠.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원래 우리가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한 건 1952년입니다. 그러나 9년 동안의 짧은 경험을 끝으로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중단이 됐다가 3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91년에 지방의회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26년 동안에 성년이 됐는데 이 26년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고 어떤 성과와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환경은 어떻게 바뀌고 거기에 따른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전남 영암군에 왔기 때문에 영암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과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에 정리된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그 사회가 굉장히 지금 고령화되잖아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그래서 14%가 넘었으면은 고령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면 고령사회, 20%면 초고령사회 이렇게 되는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전라남도가 14%를 넘어섰어요. 20%를 넘어섰어요. 초고령사회. 전라남도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전라남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 시군 단위도 마찬가지로 뭐 고흥군 같은 데는 65세 인구가 아마 38%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전남 영암군이 풀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제는 남 거를 카피하고 전철을 밟아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암은 영암만의 창조력을 가지고 내놔야 돼요. 영암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이미지, 영암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상품, 영암만이 자랑할 수 있는 지역 인재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슨 강진을 흉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암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 보시겠지만은 이 창의와 자율에 의한 창조성을 가지려면은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 20세기는 중앙이 주도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그런 시대에서 지방이 주도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돼요. 또 옛날에는 모든 게 타율적이고 획일적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도 자율적이고 다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대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 바뀐 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려면은 이 창의와 자율성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는 정부와 중앙에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타율과 종속에서 자율과 자치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게 쉬운 길이 아니죠. 옛날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남이 결정한 걸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짓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우리 지역을 만들어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율과 자치로 가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중앙이 모든 걸 쥐고 있습니다. 재정도 쥐고 있고
인재도 중앙에 다 집중돼 있고 또 기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앙이 80%를 쥐고 있어요. 지방은 20%만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방자치가 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인간성, 주체성,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콩까지 나눠 먹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그 사회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자치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죠. 지난 26년에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이 굉장히 심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방자치의 성과예요.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를 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첫 번째 성과를 저는 두 가지만 꼽으라면 이게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인데 첫째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지역의 주민이 된 겁니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이 피지배자, 피치자, 관이 다스리는 대상, 피지배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예요. 관민의 관계가.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는 유권자가 됐고 또 지방행정은 우리 주민을 고객, 소비자로 모시고 만족을 시키기 위한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게 고객 만족 행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토머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고객으로. 또 옛날에 관민 관계는 주종 관계인데 이제는 수평적 파트너의 관계까지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인의 관계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 위상, 주민들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는 지방자치 실시의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인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주인의식, 주인의 대접을 받게 된 것은 지방자치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은 개돼지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분개하고 또 비판했던 것도 이제 그런 의식의 결과고 또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의 사상도 지방자치로 인해서 더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26년 동안에 우리나라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렇죠? 안보적인 문제, 최근에 북핵 문제까지 안보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지금도 겪어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구속되고 탄핵되고 또 매 5년마다 대통령의 그 인기가 추락하고
뭐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게 정치적 혼란기를 맞았는데, 또 경제적으로도 뭐 IMF다 뭐 무슨 외환위기다 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런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단체장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은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과 그거를 견제하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너져도 지방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일 대통령이 임명한 단체장이었다면 대통령의 탄핵은 곧 단체장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혼란과 위기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심한 무질서와 치안의 불안으로 나타났을 거고, 아니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든지 군부가 나서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까지 한 겁니다. 대단한 뭐 시끄럽고 굉장히 어렵게 갔지만은 우리가 정치 발전을 이룬 거예요. 보통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못하는 나라가 많아요. 경제는 발전이 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이 경제 성장과 민주화라는 극히 양립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래도 어렵사리 우리가 그거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국가 발전이다. 근데 그 토대는 지방자치다. 지금 중국도 요즘에 뭐 공산당 대회도 하고 전국 뭐 인민 대표자 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진핑이 권력을 이제 강화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굉장히 자본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그 시진핑의 사상, 중국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본이 뭐 중국 특색의 사회 체제를 만들겠다. 근데 그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사회주의지만 시장 경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지요. 중국 특색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치는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임명제지. 10년마다 임명을 하고 이렇게 후계를 지명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직 민주화가 안 된 거예요. 다만 경제만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딜레마에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 또 그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천안문 사태도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그게 이제 중국의 불안 요소입니다. 민주화에 대한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지도자를 뽑겠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공산당만이 유일한 정당이냐? 다른 정당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민주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에 천안문 사태 때도 북경 대학생이나 지식인들이 요구한 것은 복수정당제입니다. 왜 공산당만 유일한 정당이냐?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다른 정당도 허용해 달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주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무력으로 억눌렀죠.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거를 용납하지 않고 오직 자본주의 시장 경제만 허용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면은 중산층이 생기고 그 중산층들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게 되고 또 자기네들의 재산과 자기네들의 부를 지켜주는 정당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그 체제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민주주의가 같이 조화를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중국은 자기네들의 미래의 모습을 한국에서 보는 거예요. 중국은 한국이 고마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측면도 한국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죠.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이 한참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향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자기네들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한국의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했고 또 그 한국과 굉장히 긴밀한 교류를 했죠. 수교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 기술을 다 따라잡았어요.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거 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이 이제 그렇게 고마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이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운 나라예요. 왜? 기술은 배웠는데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것들이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국에서 막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중국으로 넘어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우리같이 평화적으로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중국 체제가 흔들리고 또 거기다가 한류, 한국의 한류가 중국을 한동안 굉장히 지배했습니다. 지배해 가고 있어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K-팝 이런 것들이 중국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단 말이에요. 중국의 문화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게 되면 이게 금방 또 중국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을 조금 멀리 해야 되겠다.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따라잡았고 이제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 넘어온다. 그래서 한국과 좀 멀리 해야 되겠는데 그 구실이 생긴 게 사드입니다. 사드가 생겨서 잘 됐다. 이 계제에 한국과 좀 단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렇게 어렵게 정치 발전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정치가 낙후됐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총칼을 안 들고 정권 교체를 했다는 건 대단한 정치 발전이다. 그리고 그 토대는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지방자치를 하는 그 이론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이 지방자치 실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성과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 지방자치가 제기한 많은 문제점들,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성과가 이미 우리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지방자치제를 결코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치유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제를 뿌리내려야지. 지금 지방자치제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해서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 되돌려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제 없으면 다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지 않는다. 저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지방자치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우리 지방선거도 지금 내년에 8번째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벌써. 그런데 지방선거도 여전히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전부 중앙정당의 대리전 같이 치루어지고 무슨 정권의 중간평가, 대선의 전초전 뭐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당 중심의 선거를 한단 말이에요. 지역의 인물을, 지역의 공약을 가지고 경쟁해서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정당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일자 투표를 한다. 근데 이거는 정당이 제대로 공천을 해서 좋은 인물을 내놓고 그렇게 정당 본위에 투표를 하면 또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정당 공천 문제가 굉장히 부작용 내지 비리가 많습니다. 특히 뭐 우리 호남은 특히 또 거지반 그동안에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정당 공천은 곧 당선이에요. 공천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 공천 헌금이 생기고 이제 그런 이제 비리, 부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와 부패가 지방자치의 부패로 이어지는 거죠. 공천 헌금 낸 만큼 그걸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돈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면 정당 공천제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기초의원은 안 했는데 기초의원까지 이제 비례대표까지 다 정당이 전부 개입을 해서 선거를 하는데 책임은 안 져요. 공천에 대한 특권은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고. 다시 말해서 정당 공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부패 비리 연루돼서 또는 선거법에 걸려서 중도 하차한다. 그러면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보궐선거 비용은 누가 됩니까? 정당에서 돼요? 아니죠. 주민들이 내야 되죠. 정당은 책임을 안 져요. 현재로는. 또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는 잘못된 공천을 한 정당은 다음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못 내게 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정당이 책임지라는 건데 책임을 안 지면서 가진 권리는 특권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정당 공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까지 한날 하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조차도 정당이 암암리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을 진보다 보수다 나눠가지고 이분화시켜가지고 교육정책을 만들고 서로 대립을 하고 그러니까 이 교육감 선거조차도 정당하고는 상관없는데
1번 칸에 들어가느냐 2번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에 좌우된다. 이런 선거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를 정말 바꿔야 돼요. 내년 선거도 바꿔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선거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죠, 이제. 또 기존 제도와 법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또 두 번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243개, 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그 지방자치제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어요. 전국이 똑같은 제도를. 그러니까 26살 먹은 성년이 뭐 다 덩치도 다를 거고 생각도 다를 거고 다 다양할 텐데 다 똑같은 옷을 입혀놓은 거죠. 그러고서는 활동을 시키니까 제대로 활동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의 뭐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에 따라서, 지역의 뭐 인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지역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옷을 입히고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성과를 크게 못 내고 있고 문제를 다 똑같이 앓고 있는 거다. 근데 외국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단체장을 다 우리 주민의 직선으로 다 뽑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은 다 직선으로 뽑는 건 아니에요. 지방의회에서 우리 지역은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를 구해서 단체장, 군수에 영입할 수도 있어요. 저 외국에 가 있는 교포 중에서도 뭐 일본도 그랬죠. 교포 중에서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단체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시 지배인 제도라고. 또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직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다 크든 작든 도시든 농촌이든 다 똑같은 제도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 추진 과제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자치의식이 우리가 아직은 미흡합니다. 보통 우리 지방자치를 하니까 우리 자치의식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착각을 하는데 자치의식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권리의식은 높아졌죠. 우리 지역의 권리, 이익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권리의식은 생겼는데 그 권리의식에 필요한 책임의식, 내 권리를 지키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도 하고 뭐 거기에 참여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책임의식은 안 지려고 하죠. 또 같이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향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권리의식만 있고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이 없으니까 자치의식이 지역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자치의식을 높이려면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 자치의식을 우리가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선진국일수록 교육을 많이 시켜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교육도 시키고, 또 뭐 환경교육도 시키고, 또 무슨 국제 글로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치의식도 높이고 판단력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이제 기껏해야 우리가 이제 이 자치분권 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한 이제 시작 단계죠. 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자치단체마다 더 활성화돼서
저 같은 사람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연습을 해야 돼요. 회의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토론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타협과 협상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교육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그러면 다수결의 원리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화나 토론 안 하고 그냥 다수결 손들어서 결정합시다. 이것만이 유일한 민주주의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수결의 원리는 최후의 최악의 선택 방법이에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하고 토론을 통해서 타협과 협상을 이루는 이 과정이 정착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민주주의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도 잘 못하잖아요. 타협과 협상을 잘 못하잖아요. 또 합의를 해도 깨지잖아요. 그 이유는 그런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판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뭐 학력도 높아지고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서 저절로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된 건 아니에요. 선진국은 어려서부터 자기 의견을 대화를 통해서 표출하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조정하고 타협과 협상으로 결정하고 이런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동물국회 폭력이 돼가지고 또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어 놨더니 또 식물국회가 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합니다. 말도 잘해요, 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는 말하고 듣고 할 줄 모르죠. 싸움만 하는. 그 훌륭한 분들이 폭력만 난무하고 멱살 잡고. 그러니까 그건 학력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지방자치를 해서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도만 갖췄다고 그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치의식과 여러 가지 자세와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게 말하고 듣고 하는 거를 안 가르쳐줘요. 외국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교육이 들어주는 거예요. 저 학생이 얘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태인들이 잘한다는 거죠.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주고 또 말을 시키고 들어주고 말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도 저도 유학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좋다고 들어주고 맞장구를 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랑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또 동의해주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두 가지잖아요. 히어링과 스피킹, 듣는 거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상대방에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말하는 거, 듣는 거. 우리는 대개 말하는 거를 통해서 상대방에 영향을 주려고 그러죠. 막 쏟아내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바뀐다. 내가 설득해서 나를 이해시킨다고 생각을 하죠.
스피킹을 우리는 강조를 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 히어링이 스피킹보다 3배의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얘기를 그냥 말하지 않는다고 듣는 건 아니에요. 듣는 거는 이렇게 그 엠파식 히어링이라고 해서 감정이입적으로 듣는 거. 같이 이렇게 호응하고 말하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도 안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하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눈을 어디다 두고 대화를 하세요? 눈을.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들을 때 상대방 어디를 보고 내가 듣고 있어요? 눈을 봐요? 우리는 눈을 잘 못 보죠. 우리는 눈을 잘 못 봐요. 눈 보고 얘기하는 경험이 없어. 옛날에 어른을 눈 보고 얘기하면 혼났어요. 어디다가 눈을, 또 여성들도 여자가 어디다 눈을 같이 똑바로 뜨고 보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우리 뭐 식사할 때도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문화와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눈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눈 보고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한 것도 잊어버려요. 이게 뭐 눈에 신경 쓰느라고. 특히 영어를 막 이제 눈 보고 얘기할 때는 영어가 되지 영어도 못하지 외국인이지만 영어도 안 돼요. 눈에서 막 눈물도 나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에게 맞는 커뮤니케이션의 태도, 시선, 뭐 긍정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 우리가 그걸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말한 사람이 오히려 내 영향력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 쏟아내면은 나한테 오히려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히어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영향력이 있는 거죠. 스피킹보다. 근데 히어링이라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를 오래 못 들어요. 못 참아요. 막 중간에 끼어들고 막 끝까지 못 듣습니다. 특히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또 선생님도 학생들 뭐 얘기할 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정답만 얘기해라. 이런 강요를 받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매년 대학생들을 이렇게 매년 만나는데 갈수록 말을 못해요. 갈수록 대화를 못해. 안 해. 더군다나 요즘은 핸드폰만 봐. 스마트폰만 봐. 둘이 앉아도 연인들이 둘이 앉아도 서로 대화 안 하고 서로 스마트폰 보고 뭐 각자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훈련과 경험을 못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은 해요, 그거를. 그런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총칼 들고 싸워서 제압하지 않은 동안에는 대화밖에 없잖아요. 말로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할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지금 국회의원의 모습이에요. 말은 시작은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난 그것도 듣기 싫어 죽겠어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서로 그렇게 죽여 세우고 하다가 정작 말할 때는 싸우고 욕하고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제 지방자치를 위한 교육, 지방자치를 통한 경험 이게 같이 이제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가장 교육에 신경 쓴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2차 대전에 이제 그 패전, 전범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 독일 사람들이 그 2차 대전이 끝나서 패전되고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독일은 히틀러가 등장이 돼서 전쟁의 그 참화 속에 들어가고 뭐 유태인을 학살하고 못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때도 독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자기네들이 굉장히 정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과 오해를 한 거죠. 왜?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독일은 히틀러를 주민 직선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굉장히 선진화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총통을.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다 일일이 다 뭐 걔네들은 뭐 신체 검사 해가지고 너는 직업을 어디로 가고 뭐 다 결정해 줬잖아요. 너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고 뭐 다 너 유태인을 어떻게 죽이고. 당시 독일의 최대 행정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유태인을 죽이는가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했잖아요. 가스실에 갖다 놓고 뭐 총을 쏴서 세워놓고 죽이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죄의식 없이 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국민 직선만 한다고 대통령만 직선제로 뽑는다고 민주주의는 아니다. 선거를 할 때 국민들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독일이.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은 정치교육이라고 하는데 정당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강사들을 양성을 해서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독일의 그 지난날에 대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새로운 뭐 것들을 배워서 다른 유럽 국가보다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일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 89년의 헌법이 가장 큰 포인트는 국민 직선에 있어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직선을 우리가 그 1987년 민주화의 그 민주항쟁을 통해서 그거를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투표를 했잖아요. 그죠? 하고 나서는 다 맨날 후회했잖아요. 이거 뭐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다. 뭐 어디 뭐 맨날 이런 것만 되풀이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만 우리 손으로 뽑아서 뭐 투표율만 올리면은 저절로 민주주의가 된다고 착각을 한 거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판단력.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이 민주 시민의식, 자치의식을 높여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간다. 그래서 그 89년의 그 헌법 체계를 이제 내년에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 직선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판단력을 높이고 권력 구조를 나눠 갖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숙제는 또 하나 뭐냐면 나눠 갔는데 대부분이 이제 국회로 갈 거예요. 국회로 간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력을 이제는 분권해서 국회로 우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국회로 권력이 많이 넘어가는 문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크거든요. 특권이. 근데 이 특권을 줄이지 않으면 정치개혁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국회가
어떤 분들은 특권이 너무 많으니까 뭐 300명을 200명으로 줄이면 된다 하는데 특권은 안 줄고 숫자만 줄면 한 사람의 특권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권을 내려놓으면 아마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 외국이 그렇잖아요. 선진국들이 뭐 저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나 이런 국가들, 뭐 독일,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없어요. 전부 버스 타고 다니고 비서도 없고 전부 그 국회 회관에서 기거하고 이렇게 특권을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뭐냐면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진다. 공천 문제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9명의 보좌관에 각종 특혜에 각종 이권에 다 국회의원들이 직업의 이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다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러죠. 판사도 국회의원, 검사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교수도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특혜를 없애고 봉사만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봉사하려는 사람만 가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을 안 한다는 거죠. 다 행정구역 속에서만 국정보다 더 높은 행정구역을 쌓아놓고 절대 협력 안 합니다. 축제도 다 따로 해야 되고 시설도 다 따로 갖다 놔야 되고 그런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비와 비효율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게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행정구역에 갇혀있는 게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외국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한다고요. 대권역권, 대도시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뭐 많은 자치단체가 있지만 그 자치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교통 문제를 같이 풀고 경제 문제를 같이 풀고 환경 문제를 같이 푼다고요. 근데 우리는 행정구역 속에서 정치, 경제, 환경, 교육 문제를 다 그 폐쇄적인 그 틀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생활권은 다 뭐 넓어져가지고 사통팔달로 다 다니는데 생활권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행정구역은 요만한 속에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만 교통도 거기서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게 낭비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요즘에 뭐 축제, 전국에서 축제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축제가 뭐 골목마다 뭐 지역마다 국화 축제 안 하는 데 없어요. 이게 전부 죄송한 얘기지만은 선심성, 전시성 행사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지방자치는 이게 낭비적이다. 이게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축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협력적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단위를 달리 할 수 있거든요. 다 똑같이 뭐 비슷한 축제를 자치단체마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협력을 할 줄 모르면 지방자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협력을 할 줄 모르면 지방자치는 낭비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동안에는 산과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다 변했잖아요. 지형이 변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의 단위가 정치 단위고, 정치 단위가 경제 단위고, 경제 단위가 문화 단위고, 문화 단위가 교육 단위고, 다 똑같이 이렇게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제가 생겼고, 여기 뭐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뭐 재밌게 제가 내년에도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 때 한 표가 세계사를 바꾼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그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 어떤 종교 회의에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주제가 이겁니다. 여성은 인간인가 동물인가. 네. 몇 날 며칠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여성은 인간이다라고 결정을 했대요. 만일 여성이 동물이다 하고 결정이 됐으면 또 오랫동안 또 수모를 당했겠죠. 그죠?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여성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죠. 그리고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도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할까 독어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서 또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국어는 영어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만일 독어가 됐다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거다. 아까 얘기한 그 히틀러도 국민 투표에서 총통이 됐지만 그 이전에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근데 몇 명이 투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차후적 한 표 차로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한 표로 만일 이 사람이 당수가 안 됐다면은 총통도 안 됐을 거고 또 2차 대전도 없었을 거고 유태인 학살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표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도 유권자들의 한 표가 우리 운명과 우리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한 표 행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행사하느냐, 어떤 판단을 가지고 행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뭐 그냥 병든 우리 부모님들 모셔서 리학가에 끌고 얼고 와서 막 투표시키고 뭔지도 모르고 투표하고 그래서 우선은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했잖아요 한동안. 그죠?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주의가 민주의식이 높아진 거다 이렇게. 근데 그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20세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이렇게 다른 사회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는 슈퍼맨의 시대라고 해서 뛰어난 지도자, 초능력이 있고 강하고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지도자의 출현을 꿈꾸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늘 5년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슈퍼맨이기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대는 이제 없습니다. 와서도 안 되고. 지금은 소통하고 참여하고 친화적인 그런 아바타의 시대로 간다. 국민의 아바타가 돼야 되는 거죠. 슈퍼맨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0세기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모방하고 이런 왼쪽 뇌의 활동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보고 느끼고 창조하는 운의 활동이 왕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넘버 1, 베스트 1보다는 only 1, first 1. 그러니까 우리 영암이 대한민국에서 오직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를 만들어야 되고 처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최초, 유일 이게 더 값진 거라는 거죠. 영암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내놔야 된다. 그리고 이 3C, 뭐 카피하고 체이스 쫓아가고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여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 가상의 시대, 이런 3F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이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대입니다. 여성이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특히 우리 지방자치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성을 기준으로 소비를 하는 시대에서 감성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하는 시대로 간다. 이성이라는 거는 이제 품질, 가격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감성은 이제 느낌, 뭐 이제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를 감성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제 이게 옛날에는 기업이 생산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해서 이윤을 내고 또 주가를 올리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기업 성공에. 근데 지금은 윤리 경영 시대로 가고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또 공정하게 거래하고 또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을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윤리 경영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뭐 이 갑질, 기업인들, 기업의 갑질에 대한 뉴스 보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갑질은 바로 이런 윤리 경영 시대에 적응을 못한 거죠. 옛날에는 통했지만 뭐 그런 짓을 해도 그 기업이 잘 팔고 마케팅 잘하고 주가가 높으면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운전수도 때리고 뭐 경비원도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죠? 피자, 뭐 간장, 뭐 우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고개 숙이고 퇴진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왕창 뭐 손해 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윤리 경영 시대에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불만과 비판을 이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에 뭉친다 이거죠. 사이버 공간에서 뭉친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사이버 공간에 모여가지고 심지어 불매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그 옛날에 용서되고 지나갈 일들이 기업의 존폐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퇴도 하고 머리를 숙이고 뭐 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우리 재벌들도 아직도 일리 못 가고 있어요. 재벌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고 이윤도 많이 내고 있지만 삼성 같은데, 그러나 그들이 이 법적 윤리적 이 책임을 다 안 하고 편법과 불법에 의해서 상속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기업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윤리 경영 시대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100대 기업의 78명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100대 기업의 84명은 상속받은 사람.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부를 상속시키려고 하는 억지를 쓰기 때문에 이 윤리 경영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최초의 외국의 재벌들도 처음에는 다 상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속을 하고 보니까 기업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자식도 타락하고 기업도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이런 경험을 거친 후에 이들도 자기네들의 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한 겁니다. 처음서부터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다 그 경험을 거쳐서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터득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을 다 해외 그 국적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다 불법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시키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국가의 현실이고, 이제 우리 국가가 말이에요. 2만 불까지는 잘 왔어요. 우리가 196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입니다. 100달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디오피아, 뭐 소말리아 이런 나라랑 우리랑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가 60년부터 지금 따져서 50년이 채 안 되는데 2만 달러로 간 거죠. 1960년도에 지금은 우리가 우습게 보고 있는 필리핀이 우리가 79달러일 때 그 사람들이 254달러였어요. 필리핀. 우리보다 한 서너 배는 더 잘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유학도 가고 필리핀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고 그래서 저기 서울에 장충체육관도 져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필리핀이에요. 근데 지금은 필리핀은 여전히 한 2,000불밖에 안 돼요. 국민소득이. 거기도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발전을 못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2006년도까지는 잘 나갔어요. 이렇게 2만 달러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3만 불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년이 넘도록. 2만 불, 외국 선진국에 2만 불에서 10년 내에 3만 불로 못 간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한 나라예요. 3만 불로 못 가고 여전히 뭐 환율에 따라서 좀 바뀌지만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3만 불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다 세계 1위예요, 우리가. 자살률, 이혼율, 성형률, 낙태율 이런 거는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살이 하여튼 심각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매일 눈만 뜨면 35명이 자살합니다. 작년에도 14,000명이 자살했어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50만 명. 성공률이 그래도 떨어져서 15,000명 죽었지 시도한 사람 다 죽으면 몇십만 명씩 죽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살이 심한 노인 자살률이 높아요.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현 주소예요. 발전을 했는데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에 11위까지 갔다가 26위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게 다 지금 정체되어 있어요. 무역 규모도 1조 불을 넘어서서 좋아했는데 지금 1조 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1960년도에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3,300만 불이었습니다. 1억 달러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1억 달러, 100억, 1,000억, 5천억, 1조 불.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그러나 지금은 여기까지 이제 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다 추월당하고 있어요. 인도, 중국, 멕시코 다 추월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격차도 커지지만 그 소득에 따른 자녀들의 교육격차가 더 문제예요. 그래서 신분 상승이 어려워진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교육을 잘 시켜야 개천에서 용이 날 텐데 지금은 그 용들은 다 강남이나 이런 데서밖에 안 나오지 시골에서는 안 나온다. 옛날엔 용암에서 뭐 용이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수도권에 저는 어저께 문 대통령이 여러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는 다 긍정이 되는데 딱 한 가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과 지방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 이게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수도가 중앙이다라는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수도권도 지방입니다. 서울도 지방이에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검찰청이잖아요. 서울중앙검찰청은, 서울중앙국세청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수도는 중앙이다. 서울은 중앙이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분권의 개념이에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기 지방에는 서울도 있죠. 서울지방정부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는 이게 이제 장소, 공간의 개념이죠. 수도권에 있는 인구,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한다. 분산의 개념이죠. 분산. 근데 지난 정부도 그랬고 지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게 잘못된 용어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방 분권과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막. 지방 분권은 뭐 균형 발전이고 균형 발전이 되면 지방 분권이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개념도 우리만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수도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도권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서울, 경기, 인천. 어거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수도권이라고. 외국은 수도권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경권, 뭐 런던권, 뭐 뉴욕권 이런 건 있어도 수도권이다 해가지고 한 묶음으로 크게 묶어서 그거를 관리 대책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건 이 문제를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에 없는 대학은 지방대학이라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지. 이게 전부 잘못된 용어와 개념 때문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지금 문제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수도권의 면적은 11.8%밖에 안 되지만 절반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2명 중에 1명은 수도권에 살고 5명 중에 1명은 서울에 사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인구 집중이 없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세종시잖아요. 세종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신행정 수도로 만든다 하고 이제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강의 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누다 왔는데 지금 세종시가 2012년 7월 1일 날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2012년도 당시에는 한 10만 5천 명쯤 됐어 인구가. 그때 연기군, 조치원 이런. 지금은 27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제 30만, 50만 이렇게 이제 목표를 삼고 있는데 한 80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느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인구가 느는 인구가 어디서 와야 되냐면 수도권에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 오는 인구는 30%밖에 안 되고 인근 충청 지역에서 대전시를 비롯해서 충청 지역에서 세종시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대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서울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죠. 또 그게 불편하니까 세종역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세종시를 만들어 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정부 부처가 이원화됐잖아요. 그죠? 일부는 서울에 남고 일부는 세종시로 가고. 행정 비효율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행정 비효율성이 있지만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한다는 더 큰 목적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세종시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수도권 과밀 해소에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국토 균형 발전에 계기를 못 만들고 정부 부처는 이원화돼서 비능률성만 생기고 인근 충청 지역 인구를 끌어가서 나머지 지역이 공동화되고 이런 현상이죠. 대전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4년째. 대전도 비약적으로 발전했거든요. 대전이 발전된 건 1905년에 경부선이 대전을 지나면서 대전이 이제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1905년에. 그때 인구가 3천 명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대전이라는 곳 지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13년에 이제 호남선이 생기고 경부고속도로가 또 대전서 갈리고 KTX 시대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전이 153만 5천까지 갔다가 지금은 150만 조금 넘는 상황으로 줄었습니다. 세종시의 전체 유입 인구의 3분의 1이 대전 사람들. 그래서 이 세종시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논란과 우리 국민들의 갈등과 이런 속에서 좀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저께 대통령의 그 지방분권 초진 로드맵에도 세종시 얘기는 쭉 빠졌어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든다는 얘기가 빠졌고, 그래서 지금 또 세종시하고 충청 지역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거죠. 세종시까지 만들었는데도 그 개선의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대신 또 이 젊은 청년들의 지금 청년들이 정말 모든 걸 잃고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있어요. 그죠? 뭐 결혼, 연애, 출산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 직장, 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신조어도 많이 생겼습니다. 뭐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청년 백수 전성시대다.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이 전부 좌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뭐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려고. 영암군도 뭐 예외가 아니죠. 영암군의 발전은요, 영암군 인재 육성, 인적 자원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공장을 들여오고, 뭐 시설을 잘 만들고, 뭐 F1을 잘 다시 가동하고, 뭐 이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영암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고, 또 우리 영암에 살고 있는 인적 자원을 잘 개발해서 그들이 맡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주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의 목표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영암이 발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소득을 증대하고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고 기존 체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2만 불, 3만 불 경제가 성장했는데 그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그 성장의 열매는 다 누가 먹었냐? 이제 이런 불만이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사람 중심이라는 거를 가치를 잊어버리고 정의와 공정성을 외면하고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했기 때문에 성장을 했지만 이런 불균형, 격차를 가져온 거다. 또 행복한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노력하다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복지사회, 격차와 소외가 없는 선진사회, 윤리와 도덕에 기초한 정의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자치와 분권이 그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중앙정부, 중앙 독재정부를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됐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여기 보세요.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서서 14.1%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얘기거든요.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는 이제 전남이 21.4%예요. 유일한 초고령 사회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리고 고흥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높아서 38.1%. 면 단위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아서 59.3%. 고령화가 전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15세, 64세 사이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앞으로는 5명이 1명, 2명이 1명, 2050년이 되면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목말 사회, 목말을 태우는 사회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거다. 지금은 우리가 이념 갈등, 지역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지만 앞으로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더 심하게 우리가 겪을 거다. 이거는
밥그릇 싸움이죠. 젊은 생산 가능 인구와 노인들 간의 밥그릇 싸움. 죽고 살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고령화가 심각한 이유가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외국은 이게 7%가 된 시기, 14%가 된 시기, 이게 20%가 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7%에서 20%로 가는데 프랑스 같은 데는 150년쯤 걸리고 미국과 영국은 한 100년쯤 걸려서 서서히 가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70년 7%, 94년 14%, 2006년에 이미 20%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예요, 일본은. 근데 그 기간이 36년이잖아요. 7%에서 20%로. 36년. 이게 세계 신기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더 단축해서 2017년에 14%가 됐잖아요. 지난 8월에. 그러니까 2026년도 줄어서 5년이나 4년이 될지 모르죠. 기껏 해봤자 25년 만에, 26년 만에 우리는 7%에서 20%로 간다. 그러니까 이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도 없이, 대비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앞으로 3만 불, 4만 불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기껏해야 2026년까지다 이거죠. 그 이후에는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일하는 사람은 없고, 모셔야 될 노인들 쓸 돈은 많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가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7, 8년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3만 불, 4만 불로 가지 않으면 영원히 못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렇죠. 우리 평균 수명이 81.4세고 기대 수명은 82.1세입니다. 1960년도에 평균 수명이 52세였어요. 근데 30년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축복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된 그 고연령층들이 빈곤, 고독, 질병에 다 지금 허덕이고 있어서 이 축복이 재앙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북한은 우리보다 한 12살 덜 살고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인생 60이 아니라 인생 9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0살까지 준비해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직장 갖고 그래서 30에서 60세까지를 어떻게 살았느냐 이 30년에 의해서 인생의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30에서 60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60에서 90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평가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에서 90을 잘 살려면 30에서 60 사이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30에서 60을 잘 살기 위해서 30살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했듯이 30에서 60 사이에 준비하지 않으면 60에서 90을 잘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화 사회에 이제 웰다잉, 그죠? 웰다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아하게 늙느냐 이제 이거에 이제 큰 요즘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이죠. 저출산 1.17명밖에 아이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OECD 최하위고, 근데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대는 인구가 경쟁력입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인도가 앞으로 인구가 제일 많아질 거다. 인도를 제일 지금 강력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이런 저출산, 또 고령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한 2050년쯤 되면은 우리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2200년쯤 되면 한민족이 소멸할 거다. 이런 지금 그 국가 전체도 그렇지만 각 지방도 지방 소멸론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제 그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도 그 국가 소멸 지수, 그거는 뭐냐면 20세에서 39세의 여성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 이걸 가지고 국가 지방 소멸 지수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되게 이제 1.0이 안 되면 위험, 0.5가 안 되면 이제 위기, 0.2가 안 되면 뭐 고위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0.5가 안 되는 곳이 85개입니다. 85개 자치단체가. 0.2가 안 되는 곳이 지금 7개나 돼요. 그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흥구는 앞으로 30년이면 없어진다. 뭐 지방자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인구가 없어서 이제 자연히 소멸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일본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지방 소멸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전략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창생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제사. 그래서 뭐 출생 수당, 보육 수당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요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뭐 셋째 아이를 낳으면 뭐 2천만 원을 준다. 성남시는 1억을 주려다가 이제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 근데 요즘에 뭐 아이가 뭐 출생수당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하느냐 문제, 아이들 그 교육 문제, 특히 또 그 이전에 직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뭐 출산율이 높아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산율 문제가 아마 우리 영암도 뭐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어서서 전체 국민의 4.0%가 됐습니다. 5%가 되면 진짜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 이것도 아직은 그렇게 우리 심각한 문제로 아직은 부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한 정책도 아직 정비가 안 됐죠. 갈등만 자꾸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다민족 다문화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뭐 이제 많이 고등학교까지도 나가고 이제 뭐 학교 중퇴자가 많고, 또 이들이 앞으로 군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파워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 이 파워 엘리트로 진출하는 각종 고시에서 여성들의 합격률이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고, 다 뭐 수석 합격자는 다 여성들이고, 그리고 올해 육사 졸업생의 1, 2, 3등이 다 여자생도라네요. 그러니까
각종 분야의 여성들이 지금 두드러진 진출과 이제 파워 엘리트를 접수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여전히 부족한 거는 정치 분야, 지방자치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21.6% 20%를 넘어섰어요. 91년에는 0.9%에서 시작해서 1.5, 2.3, 3.2 이렇게 아주 마디게 증가하다가 10%대를 넘어선 거는 이게 여성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8.7 그리고 이제 지난 2014년에 21.6%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근데 여전히 이거는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선거구를 통해서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여전히 10%밖에 안 됩니다. 그 비례대표제 때문에 좀 늘어난 건데 그 비례대표제가 여성들을 늘리는 데는 기여는 했지만 그 비례대표제 여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수발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례대표제 주지 저 사람이 역량이 있고 전문가고 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공천해 주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에게 성심성의껏 수발을 들어줘야 비례대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꾸 그 길로만 여성들이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당선 할당제도, 여성 전용 선거구제도 이런 거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여성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방자치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죠. 그리고 또 지금 기 들어가 있는 여성들이 잘하고 있어요.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여성 의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여성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저기 북구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여성들이 60, 70%를 막 차지하니까 오히려 법에다가 동성이 7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까지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 70%를 차지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전부 이제 또 인권에 위배되니까 그냥 동성이. 근데 그거는 남자는 영원히 안 되는 일이고 여성들의 비율을 줄이기 위한. 여성의 비율이 낮았던 나라가 프랑스였었어요. 처음에. 거기도 20%대밖에 안 됐는데 2010년도에 제도를 바꿔서 44.6%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제도가 이제 남녀 동수 공천제입니다. 남자 여자를 똑같이 숫자를 똑같이 했어요. 정당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높여놓은 이유는 여성 해방, 여성 권익보 이게 아니라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우수해졌어요. 교육도 지금 우리 대학도 전부 여성들이 두드러져요. 공부도 잘하고 학생 대표도 하고 술도 남자보다 더 잘 먹고 모든 게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뛰어납니다. 남성들은 여성들 요새는 여자가 남학생을 선택을 해요. 옛날에는 남학생이 골라서 찍고 그랬는데 요새는 여학생이 남학생을 선택을 합니다. 남학생은 선택을 당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당하느냐? 이제
예쁘게 하고 다니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이래야 선택을 받습니다. 남학생들이. 그럼 여학생들은 또 그렇게 좀 보이시하고 이렇게 자기 엄마처럼 결단력 있고 이런 여학생들을 좋아해요. 남학생들.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아마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의 파워가 막강해지기 때문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엄마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권, 경제권.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딸은 엄마 닮고 또 아들은 그런 엄마를 그런 엄마의 결정권을 존중을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남녀 간의 관계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의 여성의 이 비율을 한 30%는 넘겨야 된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쭉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남의 현황을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가 5만 6천 명, 2017년 4월 기준으로 5만 6천 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5만 명이 깨지면 큰일 나죠. 이제 여러 가지 뭐 행정 조직도 줄고 공무원도 줄고 아마 그럴 겁니다. 5만 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암군 관계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영암군이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잘 모른다. 저도 학생들한테 영암군을 한번 물어봤더니 영암군이 저 강원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암군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암군을 이제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우리 영암군은 근사한 곳이다. 볼 게 많다. 좋은 게 많다. 좋은 인물이 배출이 됐다.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이제 세일을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부가가치가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생산한 상품에 문화적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이렇게 뭐 한때는 6만 3천, 6만 4천까지도 올라갔는데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이상한데 이게 지금 이 복지 비중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사회복지의 비중이. 딴 자치단체는 이게 한 60% 내외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물론 농림해양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비중이 세출 분야 비중이 높게 나와 있는데 의외로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게 나와서 제가 조금 이유가 있나요? 무슨? 딴 데 한번 보세요. 50% 60% 너무 많아서 내가 사회복지 비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의외로 낮게 나왔고요. 뭐 재정 자립은 뭐 20%가 안 되죠. 뭐 이거는 뭐 전라남도 전체가 지금 지방 재정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에 50%가 안 되는 곳이 뭐 90% 전체 자치단체 90%좀 되지만 굉장히 열악한 지방 재정 자립 상황이고요. 이건 뭐 자세한 복지 영암 아닙니까? 복지 영암인데 복지의 비율은 좀 낮게 나왔다. 이 부분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영암군이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비전, 미래상과 그 목표를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영암군 하면은
아까 얘기한 영암군 하면은 이런 영암 하나된 국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 이거는 영암이 아니래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암의 아이덴티티, 영암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이거를 내놔야죠. 만들어야죠. 그게 뭐 이미지가 되든 상품이 되든 사람이 되든 캐릭터가 되든 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팔아야 된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영암에 뭐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된 국민, 풍요로운 복지, 이건 그래서 이 비전과 목표를 잘 다시 정립을 하고요. 이제 내년에 새로운 또 근데 이거는 단체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만들어내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전체가 다, 이 네트워크가 다 작동이 돼야 돼요. 집행부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의원, 지역 주민, 그리고 출향인들까지도 이게 다 연계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제 어제 대통령도 어제 고향세를 도입한다고 하죠. 그죠? 고향세라고. 외국 출향한 고향 나가 있는 분들이 세금을 영암에 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런 게 이루어지려고 하더라도 영암을 자랑스럽게 팔아야 된단 말이죠. 내 고향 영암에 나는 세금을 내겠다. 비록 서울에 살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은 출향인들에게 잘 영암을 팔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영암 군민의 이제 단합과 통합이 절실을 하고요. 지자체를 우리 영암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민의식을 우리 영암의 군민의식, 주민의식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작은 좀 이렇게 좀 작지만 자꾸 지속하고 이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 얘기를 듣고 이런 거를 일관되게 지속해야 됩니다. 이례적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영암군이 잘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요. 공무원의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암군의 지역 발전은 인재 육성과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해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업들은 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 소득 창출과 연계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도 보여주고 이거를 성과 지표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은 축제의 성과가 과연 지역 경제와 소득이 얼마만큼 이어졌는가 이거를 따져서 축제를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지방자치와 분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하라고 권한과 결정권을 이양하지 않아요. 우리 주민들이 중앙정부의 투쟁을 통해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지방자치가 됩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놔라.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결정권과 사무를 이양해라. 돈을 넘겨라.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민들의 힘이 없으면 안 해요. 국회의원들은 싫어해요. 지방자치와 분권을. 자기네들의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국회의 권한을 지방의회에 넘겨야 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앙 언론도 싫어합니다. 중앙 언론, 지방자치와 분권이 활성화되면 지역 언론이 살아나거든요. 그럼 중앙 언론이 시장을 뺏기게 되죠. 잘 보세요. 중앙 언론은 지방자치 분권을 그렇게 이슈 안 합니다. 또 지방의 자치에서 저질러진 부패와 비리는 크게 보도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현혹당하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보다는 중앙 언론에 우리는 더 관심과 그 신뢰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종편 방송에 여러분들 지방자치 분권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종편 방송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자치와 분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거를 이겨내려면 우리 주민들이 하나의 힘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주민들이 우리 뭐 하러 하냐 해서 지금 뭐 잘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하죠. 안 되죠. 할 필요가 없죠. 하기 싫은데 가뜩이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또 우리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내년에 있을 개헌에 우리 주민들이 목소리를 좀 크게 내셨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방자치 안 하고는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에 제기된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야지 지방자치가 제기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를 포기하거나 축소하거나 지연해서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는 바람에 아마 좀 지루하고 힘드셨을 텐데 좋은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